자, 마지막 교시 할게요. 이제 세무에게 엔딩으로 피셔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챕터죠. 제 11장의 기타 법인세 중에서 청산소득의 법인세 할게요. 청산소득의 법인세. 그리고 비영리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 미완료소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산소득의 법인세는 10점에서 20점 출제될 수 있는 그래도 큰 주제고, 비영리법인은 2차에서 아직 나온 적은 있지만 거의 이건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10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간략한 이것도 약간의 그냥 스킬 정도만 있어도 부분 점수를 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이제 키포인트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 설정 한도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제 비영리법인 자체 문제 크게 나오긴 좀 그렇다고 봐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작게 나올 확률이 높고, 크게 나오더라도 이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세 푸는 데 있어서는 작은 물음이 속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미완료 소득은 나오면 무조건 커요. 미완료 소득은 나오면 무조건 크다. 이거는 20점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아주 작게 나면 10점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아직 세무사 2차는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미완료 소득이 좀 잊을만 하면 언제 한번 나오겠지만, 회계사에서 나온 적이 있지만 세무사에서 나온 적은 없고, 그래도 이 기타 법인세에선 청산소득이랑 미완료를 좀 더 제일 힘있게 보셔야 되는 주제라고 봐요. 그래서 미완료 소득은 만약에 정규 시간 때 좀 시간이 나오면 좀 다룰 거고, 비영리법인 동차 때는 스킵할게요. 동차 때는 스킵하시고. 그래서 청산소득을 볼게요. 청산소득 286페이지. 그래서 청산소득을 조금 다르게 세무회계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저는 과세 요건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과세 요건은 뭐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을 의미하는 건데, 과세 요건 자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의미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요건을 갖추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더 디테일하게 법인세 과세 요건이 있는 거죠. 법인세 과세 요건. 법인세 과세 요건 보시면 과세 대상이 각사소, 미완료,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네 가지 소득 과세하고, 납세 의무자는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과세 표준도 각사소에 따른 과표, 토지 등에 대한 과표, 미완료에 대한 과표, 청산소득 과표 이렇게 네 가지가 뜨는 것이고, 세율도 10%에서 25% 구간이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10 또는 40이요. 등기되면 10%, 미등기 40%예요. 그렇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그 파트 하나인 청산소득을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그 파트 하나인. 그럼 과세 대상은 당연히 청산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청산소득 금액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2018년, 2019년 2년의 과세기간을 설명할 때, 2018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인 법인은 요 1년치에 대한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3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인데, 여기에 만약에 토지 등 양도세 법인세나 미완료 소득이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3월 30일 신고 납부하는 것이죠. 그거는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즉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 매 과세 기간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근데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것인데, 이제 법인에 미실현 소득이 있어요. 미실현 소득. 미실현 소득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유보잔액이에요. 유보잔액. 유보는 언젠가 추인이 되지만 추인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추인이 안 된다는 건 그 자산이 감가상각을 내를 안 해요. 또는 처분을 안 해요. 그럼 추인이 안 돼요. 그럼 법인한테 유보잔액이 남아있을 거예요. 유보잔액. 그래서 이 유보잔액을 제대로 정산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취지고, 또는 이제 청산소득을 하면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잠깐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텐데, 회사가 안 팔고 있는 이 자산 또는 상환하지 않은 부채,
이거를 이제 다 회사가 청산하니까 그 자산 자체를 주주들한테 분배하던지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주주들한테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뿌리는 그 돈도 어쨌든 이 법인에서 발생한 그동안의 미실현 소득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그 미실현 소득을 마지막에 정산한 절차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예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래서 주로 정산하는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19년 중에 이렇게 청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법인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이 요 1월 1일부터 청산 시점에 대해서 각서소가 일단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1차에서 사업연도 파트 1창 총칙에서 배우잖아요. 중간에 해산했을 때 뭐 해산 등기 또는 자녀재산급 확대 이런 식으로 막 배우잖아요. 그 사업연도 왜 배우냐면 그 사업연도까지 각서소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청산까지 발생한 각서소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고, 청산하고 이제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다시 한번 내는 거예요. 청산하면 두 가지 소득이 최소 발생한다요. 첫 번째 청산까지 발생한 각서소, 두 번째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는 게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와 미연료소득의 법인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익계산서가 2개 끊긴다라는 거예요. 2개 끊긴다. 그렇게 출발하시고, 왜냐면 아직까지 이렇게 2개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청산소득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물어봤지만 사실 청산소득 이전까지 발생한 각서소를 신고 납부하고 다시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계산 구조를 물어봤을 때 수험생 자체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구조를 먼저 설명드렸다. 그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출발점이고 계산하는 취지다예요. 취지다. 그래서 과세소득은 청산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1차에서 많이 했죠. 영리내고법이면 청산소득을 지는 것이다. 세무에게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외국법인은 외국에서 청산한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어차피 국가에서 귀속되거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영리내고법은 납세를 진단데 세무에게선 중요하지 않고, 세무에게서 중요한 건 이 과표와 세율인 거예요. 계산 문제가 중점인 회계학 2부 시험에서는 과표 세율을 통해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실 줄 알면 된다. 그럼 쉬운 세율부터 보시면 세율 각서소랑 똑같아요. 10에서 25% 초과 누진 세율이다. 그래서 이거 은근히 세율 몰라가지고 막 이상한 거 쓰고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막 20% 미완료수익에 대한 세율 20%, 토지 등 양도세 10% 이런 거 쓰신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각서소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다요. 동일하다. 안 까먹겠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키포인트는 이 과표예요. 과표. 그래서 이 과표를 좀 힘있게 볼게요. 청산소득 과세표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과표는 일단 크게 둘로 자녀재산가액에서 해산 등일 현재 자기자본이라는 걸 빼줘요. 과표는 자녀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빼서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자녀재산가액은 뭐고, 두 번째 자기자본이 뭔지 이걸 정확히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자녀재산가액은 뭐냐? 실제로 청산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재산이요. 재산을 의미하는 거는 자산 빼기 부채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계에서 순자산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재산은 자산 빼기 부채인 순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요. 그래서 절대로 자산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채 빼는 실수 은근히 많이 해요. 이제 유예기 출제해 보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녀재산가액이다요. 자산 합계액이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의하시고, 그럼 자녀재산가액 구할 때 자산 빼기 부채라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 어떤 부채를 의미하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자산은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채권 외에 유형자산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그냥 회사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유형자산 등이라고 할게요. 뭐 유형, 무형, 재고자산, 기계당치 등등등. 그럼 이제 채권은 그냥 남아있으면 종이 쪼가리잖아요. 채권이 이제 주주한테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되려면 추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심한 가액이 채권의 자산가액이 되는 것이다. 청산소득, 지금 돈으로 환산하던 아니면 자산 자체를 주주들한테 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현금이 최고죠. 그래서 현금을 일단 환산하는 걸로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그걸 추심한다는 표현을 쓰고 추심한 가액이 그 자산가액이 되는 것이다. 유형자산 등은 환가했다라고 해요. 근데 환가했다는 표현을 더 쉽게 그냥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을 팔고 들어온 돈. 그래서 환가 처분한 가액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아마. 현금은 환가할 필요가 있어요? 현금 그 자체가 그냥 환가 그 현금 금액이요. 현금 자체를 바로 분배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현금가액 자체가 돼요. 현금 빠뜨리지 않는 실수 하시나 빠뜨리지 않는 실수. 왜냐면 이제 청산소득에서 그 청산 직전에 재무상태표가 나올 텐데 거기에 현금, 기회장치, 유형자산 등등등 나올 텐데 그 유형자산 등은 환가 금액이 나올 것이고 채권은 추심한 가액이 나올 것인데 현금은 아무 자료가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놓치는 실수도 해요. 현금 그냥 현금 그 자체를 바로 분배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것이지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현금 이거는 빼놓지 말자. 그럼 부채는 거꾸로 수신과 환가에 대응되는 상환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상환한 금액. 부채를 갚은 금액. 그래서 순 자산의 개념이 자녀 재산가액의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 재산가액까지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산을 환가한 금액으로 다 전환시켜주고 부채는 상환한 금액으로 전환시켜주고 현금은 그냥 현금가액 더하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녀 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녀 재산가액에서 그동안 자본금에 해당되는 자기 자본을 빼주면 자본금 등, 정확히는 자본금 등,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의 법인의 미실현 이익이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청산 시점에 과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그냥 바로 곧바로 설명드리면 자기 자본의 항목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자본금, 회계에서도 말하는 그 자본금. 그래서 주식 발행했을 때 액면금액까지 자본금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자본에 자본잉여금이 있을 수 있어요. 자잉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간 이익잉여금이 있을 수 있죠. 자잉이익. 여기까지 회계랑 동일. 그리고 자본금, 그리고 자본이익여금, 이익여금을 굳이 구분을 해보신다면 자본이익여금과 이익여금은 잉여금이잖아요. 넓게는 잉여금. 그래서 그냥 잉여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말한 잉여금은 회계상 잉여금이에요. 회계상 잉여금. PS를 그냥 회계상 잉여금의 약자로 쓸게요. 여기 지금까지 배운 회계 내용이라고 보시면 회계 내용. 자본금은 잉여금이 아니죠. 잉여금이 아니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잉여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청산소득을 구할 때 자기 자본에서 다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돼요. 당연히 세법은 세법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BS를 머릿속으로는 세무상 잉여금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세무상 잉여금은 과연 뭘까? 세무상 잉여금은 이 회계상 잉여금에 유보금액을 반영하셔야 돼요. 세법상 유보금액을 반영하신 게 세무상 잉여금이다. 그럼 세무상 잉여금 정리해보면 자본잉여금 더하기 이익잉여금 더하기 빼기 유보 세 가지 항목 됐어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세무상 잉여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무상 잉여금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세무상 잉여금이다.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자본금 플러스 세무상 잉여금이 일단 자기 자본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2월 결소금을 차감해요.
왜냐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최종 법인의 그 미실현 이익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각사소의 개념의 이월결손금도 정산해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월결손금 앞에서 배울 때 발생연도 제한이 있고 없고에 따른 규정의 차이가 있었었죠.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 규정 대표적으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거기 충당했을 때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때였어요. 그래서 발생연도 제한이 없다. 이거 법인의 정산 절차예요. 발생연도 필요 없어요. (100년) 전 것도 다 가능하다. 법인이 그냥 설립 시점부터 존재한 이월결손금 다 정산하는 절차다. 그리고 혹시 앞에서 충당돼서 소멸된 건 당연히 이제 없어진 거예요. 소멸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연히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그거 다시 복습해 보시면 충당됐다, 즉 소멸됐다 라는 개념은 일단 각사소에서 과세표준까지 가는 이비소 거기서 차감이 됐다면 그 이월결손금은 소멸된 거예요. 그럼 아까 논제를 좀 응용해 보시면 청산을 했다면 청산 절차 전까지 있는 각사소 한번 구해야 되고 또 청산소도 구해야 되죠. 그럼 각사소 갈 때 이월결손금 일단 빼줘야 되잖아요. 그쵸? 각사소 갈 때 이월결손금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한도 없이 비중소기업 60% 한도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이제 까는 거예요. 남은 잔액. 근데 각사소 갈 땐 주의할 게 발생에도 제한이 있어요. 09년 이후에 결손을 까준단 말이에요. 근데 청산소득은 그 전에 결손까지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만약 그렇게 나왔을 때 수험생이 많이 틀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각사소까지 구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해라. 청산소득 법인세를 구해라 라고 연결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월결손 논제가 껴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더 들어간다면 기부금 논제라든지 자산수증이익 같은 이월결손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논제가 또 들어간다면 이제 진짜 꼼꼼하고 어렵게 출제된 것이다. 됐죠? 흐름을 대충 잘 파악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발생연도 제한이 없고 청산소득 계산 전까지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 말하는데 이제 시험에 또 많이 나온 키포인트가 요거예요. 이 이월결손금은 자기 자본에서 뺄 때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가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세무상 잉여금이요. 이월결손금을 세무상 잉여금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상 잉여금의 개념을 일단 수험생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계학에서 자본 파트를 잘 열심히 공부 안 하죠.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지 자본은 별도로 구하지 않는다. 근데 뭔 소리야 이러면서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세법상으로 세무상잉여금,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이 세무상잉여금을 한도로 이월결손 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한번 넣어보시면 자본금 예를 들어 10이고 자본잉여금이 20이고 이익잉여금이 30이다. 유보잔액 그냥 없다라고 볼게요. 그때 이월결손금이 예를 들어 60이었어요. 60 이월결손 60. 그럼 60을 지금 다 깔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얼마 한도로 깔 수 있는 거죠? 얼마 한도로 깔 수 있어요? 세무사 잉여금 한도니까 50을 깔 수 있는 거예요. 50. 50을 깔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때 50을 깔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이월결손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 머리를 써요. 법인이 여기서 머리를 쓰는 게 시험에 또 많이 나온다. 이제 머리를 쓴 똑똑한 법인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만약에 자본금 전입한 걸 회계해서 무상증자 그래. 무상증자. 됐어요? 무상증자. 이익잉여금 자본 전입하는 게 주식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 그래서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을 통해서 세무상 잉여금을 낮춰버릴 수가 있어요. 스스로. 어차피 자본 내 이동이잖아요. 그걸 어디 회계나 법인세법에서 다른 규정에서는 절대로 제재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산 직전에 우리가 어차피 청산소득을 내야 된다면 그 전에 미리 이러한 자본이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켜 놓자라고 머리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 요것만 이제 한 가지 이야기 두께서 이 자본잉여금을 무상증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무상증자 할 때 회계 처리 보시면 좀 카닉스가 여기를 좀 지우고 무상증자 이런 회계 처리를 머릿속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본잉여 중에 대표적인 항목인 주발초로 좀 예를 들게요. 주발초 자본잉여금이죠. 주발초 20을 원래 대변 항목이었는데 차변으로 바꾸고 자본금에 전입하는 과정을 무상증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자본 내 이동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업회계에서 회계 처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이 회사 입장에서 말고 주주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회사가 청산소득 직전에 했다면 지금 자본금이 120이 됐을 테고 됐어요? 자본잉여금이 0이 됐을 거예요. 됐어요? 원래는 100에 20이어야 되는데 청산소득을 낼 걸 예상하고 청산 직전에 저런 무상증자 회계 처리를 했다면 자본금이 120이고 자본임이 이때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이제 60을 깔 때 30만 까는 거죠. 30. 됐어요? 30만 깐다. 그럼 자기 자본이 이제 120이 돼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자녀재산가액이 예를 들어 20이다 그냥 둘 다. 근데 무상증자 하기 전에 깔 수 있는 건 지금 50에서 50을 다 까서 이월결손금 나머지 10은 없어지고 자본금만 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산소득 금액이 100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상증자에서 자본금 120이고 자본이용이 0이라면 60에서 30 까고 나머지 30 소멸돼서 120 까서 80이 돼요. 청산소득 금액이 20만큼 그만큼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이월결손금 까는 게 그만큼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금액이 커져 버렸고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본이 커졌다는 건 청산소득의 법인세는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만큼 법인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 과정을. 그래서 이거를 회계처리 이해하셔요. 회계처리로. 그럼 요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막으려고. 그래서 이 막는 규정이 이건 책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86페이지의 맨 아래쪽 볼게요. 맨 아래쪽 진짜 이 안가로 4번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 체크할게요. 해산 등기일 2년 이전. 그래서 청사 소득을 계산할 것으로 좀 예상하는 그 단기인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단기를 주로 2년으로 표현해요. 혹시 2년으로 제재하는 규정 떠오르는 거 있어요? 2년으로 제재하겠다. 네? 단기 소각 주식 등에 있었죠. 단기 소각 주식 등에 감자시 의제배당에서 됐어요? 단기 소각 주식 등에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 0으로 본다. 그때 그 단기 소각 주식 등에도 2년이었어. 2년. 그리고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시킬 때 그거 원래 입금 불산이 항목이지만 그 2년 내 자본 전입하면 의제배당을 보잖아요. 그 규정도 2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는 단기 개념은 2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 마지막 절차 청산소득일 때도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도 의미하는 것이고 이익 잉여금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자본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다. 그게 무상증자라는 것이고 이익 잉여금에 자본 전입하는 건 주식 배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회계 처리를 적어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거나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청산소득 구할 때만이요. 청산소득 구할 때만.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 하라는 거죠. 원상복구. 너 원래 자본금 100이었고 자본이용은 20이었잖아. 라고 원상복구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보니까. 다시 100, 20으로 본다는 거예요.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했으면 그 거래 자체 그냥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청산소득 계산할 때만. 앞에서 있는 뭐 우제배당 이런 것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청산소득 할 때만 등장한 개념이요. 청산소득을 축소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위한 것인데 이 규정은 사실 이해하는 게 좀 어렵죠. 왜냐면 이 규정을 이해하려면 일단 2월 결손금을 세무상 이행금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 규정부터 출발하셔야 되는데
회사가 머리를 써서 이 세무상 잉여금을 축소시켜버리면 그만큼 자기 자본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커지면 청산소득의 범위에서 줄어든다. 그래서 회피한다. 요 스토리가 원래 이해돼요. 요 스토리가. 그래서 혼자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차례차례 가보시면 자기 자본이란 세무상 자기 자본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본금, 자본이익은 이익여금까지는 회계상 이익과 동일하다. 근데 이제 세무상 이익금이란 유보잔해까지 반영한 것인데 거기에 자기 자본에서 이율결손금이라는 걸 빼준다. 이율결손금은 청산소득은 정산 절차이기 때문에 발생에도 제한이 없고 이전까지 공제가 되지 않은 결손을 말하는데 주의할 게 세무상 이익금 한도로 한다. 그리고 세무상 잉여금이 정확히 뭔지 아셔야 된다. 세 가지. 근데 이 세무상 잉여금을 공제할 때 만약에 해상 등기 전 2년 이내에 이렇게 무상증단 주식 배당한 거면 그거 다 없는 거래로 봐서 제대로 된 자본과 제대로 된 자본 잉여금 이익용들 계산해서 한도를 계산해야 돼요. 그 과정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해할 거고 마지막으로 좀 지엽적인데 청산소득 기간 중에 법인세 환급액이 있다면 그것까지 더한 금액이 자기자본 총액이 돼요. 근데 요거는 약간 문제가 나오기가 그런 게 그 취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 법인세 환급액이 일단 첫 번째는 이 자산에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 자본에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현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자산에도 자녀재산가액 구할 때 자산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서 퉁치면 어차피 빵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법인세 환급액도 사실 세무상 유보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플러스 유보란 말이에요. 플러스 유보. 근데 이걸 세무상 유보로 봐서 이월결손금 한도 구할 때 세무상 잉여금에 법인세 환급액을 더해서 한도를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법인세 환급액은 제외해서 계산해야 되는지 조문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출제한다면 그 이거랑 무관하게 아마 출제 확률이 높다. 어떻게든 그냥 숫자가 동일하게. 근데 실제 신고서식을 보신다면 청산소득의 신고서식을 보시면 이 이론은 세무상 잉여금은 무조건 맞아요. 근데 신고서식에는 이 법인세 환급액을 이 한도 구할 때는 안 더하게 돼 있어요. 또 마지막에 뒤로 빠져서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시려면 이론상으로는 세무상 잉여금이지만 이 2월 결손금 한도를 구하는 세무상 잉여금에는 이 환급액은 제외시키자.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그래서 좀 까다로워 이게. 좀 까다롭다. 문제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A부터 보시면 영리대고법인만 청산소득의 납세금을 지기 때문에 영리대고법인 2라고 출발하는 것인데 그 해산하면서 자녀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해산에 의한 자녀재산가액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 세무상 자기자본 총액을 차감한 게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구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는 각사소에 포함되지 아니한 미실현 소득을 청산 과정을 통해 실현돼서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산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리내용법에 납세금을 친다. 1차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설명에서 넘어가고 중요한 건 이번에 청산소득 금액을 구할 줄 아느냐예요. 청산소득 금액은 청산소득의 과세표준이에요. 지금 청산소득 과세표준은 자녀재산가액 빼기 해산등일 현재 세무상 자기자본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녀재산가액은 뭐냐? 양가로 1번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했다. 거기 체크할게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합계 아니다. 주의하시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자산은 뭐냐? 자산을 처분하여 출자자에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토지, 건물 자체를 주주등한테 줄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 금액은 환가거나 시가를 확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자산총액에 추심할 채권이 있다면 추심한 금액. 그래서 돈으로 환산한 거고 만약에 재산 같은 경우에 환가 처분해서 실제로 처분한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환가 또는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그 자녀재산을 공제하고 그 양가로 3번에 추심 또는 환가하여 현금화하지 않고 분배한 재산 여기 체크하시면 이거는 토지 같은 경우에 환가죠. 환가하지 않고 토지 자체를 주주들한테 분배한 거예요. 그때는 환가한가액이 당연히 없겠죠. 따라서 시가로 평가한 거예요. 그때는 시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요게 시험이 기준 범위에서 안 났어요. 그래서 굳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추측이었어요. 그래서 환가하지 않은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환가 자산은 환가한가액을 가서 결과적으로 주주한테 분배할 수 있는 그 자녀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4번은 좀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굳이 모르셔도 되고, 양가 여러분의 부산은 부산이 아니라 부채죠. 부산이 왜 나왔지? 부채 총액은 해산 등의 현재 부채라고 하며 상환한 그 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2번에 자기자본 총액 구하는 게 키포인트다. 자기자본 총액 납입자금 플러스 세무상 이익원 플러스 그 플러스 환급법인세액을 사실 뒤로 좀 빼세요. 그래서 세무상 이익은 마이너스 세무상 이익것은 먼저 좀 앞으로 집어넣는 게 한도가 할 때 잘 안 틀려요. 세무상 이익은 한도니까. 그리고 환급법인세액을 세무상 이익금의 이론상으로 더하는 게 맞지만 한도가 할 때 신고서양식에 빠져있다. 그래서 공식상 납입정은 플러스 세무상 이익금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상 이익금 플러스 환급법인세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세무상 이익금 거기에 양가로 1번에 결산상 이익금의 유보잔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돼 있지만 결산상 이익금을 의미하는 게 자본이익금 플러스 이익이익금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적어두세요. 자본이익금 플러스 이익이익금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잔액 한 게 세무상 이익금이요. 그래서 세무상 이익금은 결과적으로 자본이익금 플러스 이익이익금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잔액이다. 그게 이월결손 공제의 한도다까지 기억하시자.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해산 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기하되 여기에 밑줄을 칠게요. 상기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세무상 이익금이 한도다요. 세무상 이익금이 한도다. 초과하는 이익이 있으면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세무상 이익금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요. 그리고 여기 안 써져 있지만 이월결손금에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발생연도 제한 X라고 좀 적어주세요. 발생연도 제한 없음. 그래서 양그라 3번에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당연히 이미 없어졌다라고 보시고 4번이 별표시 다시 한번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 즉 단기에 자본금에 전입한 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그 해당 금액은 자본금에 전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거래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본다요. 청산소득 구할 때만. 그리고 양가 여러분의 환급법인세는 해상 등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기자본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데 요거는 해석상 좀 논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와도 일단 이따 있는 문제도 한 번은 풀어볼게요. 그래서 사례는 너무 쉽기 때문에 곧바로 연습서로 좀 들어갈게요. 사례도 스스로 꼭 풀어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풀게요. 죄송해요. 288페이지 요 한 문제는 좀 풀게요. (288페이지) 청산소득 금액 계산 요거까지 풀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용범위 A가 19기 말에 해산하기로 결의한 후 해산되길 현재 재무상태 등에 관한 자료이다. A의 청산소득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일단 머릿속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사서도 당연히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가 아니라 설립일부터 요 해산까지의 미실현 이익을 정산하는 절차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다라고 머릿속에 출발하신 거예요. 근데 물음에선 청산소득 금액만 물어봤구나. 양가로 1번에 해산 등일 현재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나오고 차변에 현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있고 대변에 차입금 있고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이익금 이렇게 있네요. 근데 꽃표시 따라가 봤더니 청산 과정 중 토지는 4천 건물은 70 기장치는 1,000원에 환가를 하고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해서 부채도 갚았대요. 그럼 자녀재산가액 구해보면 자녀재산가액이란 자산 빼기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현금은 환가할 필요가 없다요. 현금 당연히 10으로 시작하시고 토지는 40에 환가를 했대요. 건물은 70에 환가를 했대요. 기계는 15에 환가를 했대요. 이 가액 다 더하시면 이 가액이 135가 되는 것 같은데 135
그리고 부채가 대변에 3호 있는데 요거를 다 상환에 사용했죠. 3호 빼면 100이 자녀자산가액이요. 자녀자산가액은 자산 빼기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채를 놓치지 말라고 이 문제 푼 거예요, 지금 일단. 근데 청산소득의 키포인트는 자기자본이다. 자기자본은 좀 꼼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유보잔해까지 떠올리시고 거기에 2월 결성을 뺀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2월 결성금이 세무상 잉여금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떠올리시고 문제를 푸시면 하나씩 집어넣을게요. 자본금 50, 자본잉여금 10, 이익잉여금 18. 유보잔액이 있는지 봤더니 일단 양가로 이번에 19기만 현재 세무상 잉여금은 19래요. 근데 양가로 3번에 토지의 취득세를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송금 불산입 200만원으로 처분한 세무조사가 있으며 기회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입부적 200만원 있다. 일단 취득세의 송금 불산입 200만원 유보가 있네요. 그 시입부적 200만원 뜬 거 이거 마이너스 유보? 아니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상이 결산조정상. 이거 마이너스 유보 아니요. 정기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요 시입부적의 한도로 추인하는 것이지 별도로 마이너스 유보 아니요. 결산조정상이다. 그리고 4번에 참고 조문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럼 세무상 잉여금의 합계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18, 2 더하면 얼마죠 이게? 30인가요? 30? 30? 됐어요. 세무상 잉여금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공제가 가능한 케이스죠. 그럼 50에서 30 더한 다음에 19를 빠시면 61이 돼요. 61. 그래서 자녀자산가액 100에서 세무상 자기자본 6일을 빼면 39가 되고 그거에 대한 법인세액은 똑같이 10에서 25% 초과 누진을 쓰신 거예요. 근데 계산근거가 좀 잘못 나 있어요. 계산근거 법인세액에 490만원 곱하기 10%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3,900만원 곱하기 10%.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3,900만원 곱하기 10% 그래서 390. 이제 연습서로 들어갈게요. 페이지 어디 피시냐면 678페이지 세무사 15 이제 세무회계는 회계잖아요. 회계 내용을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많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랑 가장 연결이 많이 있는 세목이 법인세예요. 법인세. 그래서 회계 처리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자산 빼기 부채 구조가 자본인 개념 이런 그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을 세무회계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4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청산소득금액 적혀있고 세무사 15 한각은 19기 사업년도에 말에 해산을 결의한 후 등기하였고 청산절차 착수했대요. 한각 영리대목법이다. 납세의무자다. 물음부터 보시면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강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위의 자료와는 상관없이 청산소득금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서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문제를 전혀 안 읽고서도 양가로 2를 풀 수 있어요. 양가로 2 답 몇 번이죠? 4천만원. 저희 3억 나오면 4천 그냥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쵸? 청산소득 그리고 세율 10에서 25 똑같다 그랬잖아요. 요것만 맞춰도 제가 보기엔 2점, 3점은 들어가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요거는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무사 15 기출문제 일단 청산소득을 가져간 수험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문제 자체를 읽지 않았고 풀지 않은 생이 대부분이다. 빵점 맞다. 근데 저희 이제 요거는 적어도 풀고 다음 문제 풀고 시간 남으면 들어보건지 아니면 자신 있으면 바로 푸는 것이지 양가위를 안 풀고 나왔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양가위면 4천만원. 이런 게 또 이게 많이 안 풀었는데 푼 사람이 적으면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그로수업이 돼요. 스스로 그로수업이. 그래서 이제 청산소득 금액 구해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한강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산을 환가했으며 모든 부채는 5억원에 상환하였다라고 나와있네요. 자산의 환가 내역표를 봤더니 재고 토지 건물 기계가 있는데 환가액이 오른쪽에 나와있죠. 그리고 2번 자료를 봤더니 자산 환가 내역에 제시한 자산 이외에 해산 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현금 800만원만 있으며 이외에 자산은 없고 자산 총액은 758이다 라고 나왔어요.
일단 주의하실 게 자녀재산 구할 때 현금 800만 원을 까먹지 말자요. 이거 당연히 분배할 수 있는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현금 8을 빼먹지 말고 환가한 금액을 다 더해보시면 1억, 4억, 3억 더하면 8억이고 90 더하면 898이겠네요. 890 더하기 8 이렇게 되겠네요. 890 됐어요. 자산가에. 근데 이거 758은 왜 나왔죠? 758? 해산 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758인데 환가하면 환가 당시 시가로 아마 팔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액이 더 890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상 가액은 758이었다. 근데 환가면 지금 890이 된 거예요. 현금은 그대로일 테고. 거기에 부채는 5억 원에 상환했다라고 나오니까 그냥 5억 원을 빼시면 자녀재산가액은 398.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어려운 건 항상 자기 자본인 것이다. 그래서 3번 자부터 보시면 한각은 15기 3년도 말에 자본잉여금 전액 2천만 원을 자본금에 전입해서 무상주를 반영했대요. 지금 자본잉여금을 자본 전입한 무상 증자 케이스인데 날짜를 봤더니 15기에 했어요. 해산은 19기에 했어요. 지금 2년 내 했어요. 안 했죠 이건. 2년 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또 그게 포인트여서 뭐 2년 판단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자본잉여금은 전액 한강 설립 시에 주당 5천만 원인 주식 2만 주를 6천 원의 반환금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여기 좀 체크하시고 이 문장에 체크하셔서 설립 시 기본적인 회계처를 알고 있냐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설립 시 5천원의 주식 2만 주를 6천원에 발행했다. 요거 한번 회계 처리 해보실래요 먼저? 회계 처리 한번 해주세요. 회계 처리. 의외로 이런 걸 회계 처리 수험생이 잘 못해요. 기계적으로 푸는 수험생에서 회계 처리를 잘 안 한다. 회계 처리 해볼게요. 지금 2만 주를 6천원에 발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6천원 곱하기 2만 주에 해당하는 현금이 1억 2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액면가액까지는 자본금으로 처리하죠. 액면가액 5천원 곱하기 2만 주를 하시면 1억이 되는 것이고 액면가액에서 초과 반환 금액을 주발초예요. 주발초가 2천이 돼요. 이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설립 시에 자본금이 1억 원이고 주발초가 20인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15기 사업년도 자본잉여금 전액, 이 주발초 전액을 무상증자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주발초인 자본잉여금 전액을 자본에 정입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청산소득 법인세 구할 때 자본금이 얼마냐면 1억 2천이 돼요 이제. 자본잉여금은 얼마죠? 자본잉여금 얼마예요? 빵이에요 빵. 자본잉여금 자본 전입해서 없어졌고 해산 등일 2년 내가 아니잖아요. 빵이에요 빵. 근데 이거 세법에서 배운 내용이요. 회계에서 알고 있어야 되네. 회계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습관 많이 드시고 시험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문제 풀 때는 이해 안 되면 회계 처리하셔야지 원칙을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다요.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회산 등일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한강의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이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립 시 주식 발행과 15기 무상주 발행 제외하고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더 이상 자본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는 표현인데 이익이익금이 문제에서 지금 안 나와 있죠. 보시면 이익이익금이 얼마인지 문제에서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됐어요? 일단 그걸 태셨어야 돼요. 이익이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4번 자료에는 입금산입 유보, 건물 감가사비 유보잔액 나와 있어요. 유보잔액, 세무상 유보잔액 나와 있고 5번 자료에는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어요. 이월결손금 잔액. 회계사 잉여금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회계사 잉여금.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회계산 잉여금을 구할 수 있냐. 회계사 잉여금.
회계상 이익여금. 그래서 회계상 이익여금은 재무상태표 그려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대차평균에 의해서. 근데 자산가액은 줬죠. 문제에서. 아까 해산등일 현재 자산총액이 758이래요. 환가 전에. 환가 전에 재무상태표 758이라고 줬고 차입금도 5억 원으로 줬죠. 차입금 5억 원에 심지어 가로에 어떻게 써있죠? 재무상태표 금액과 동일이라고 적혀있어요. 문제 보시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요 거래를 통해서 자본금이 120이라는 거 찾았죠. 그 자본잉여금 0이라는 거 찾았죠. 그래서 회계상 이익금 이렇게 추정해서 찾아요. 이 문제. 758 빼기 50 빼기 120 이게 회계상 이익금, 회계상 이익금. 그래서 회계상 이익금이 얼마나 나냐면 138이에요. 138. 맞아요. 계산기 해보시면 138. 요거를 아마 거의 못 찾았을 거예요. 거의 못 찾았을 거예요. 그냥 고려를 안 했거나 구할 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죠? 기초적인 회계적인 지식이 세무에게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138인데 세무상 잉여금이라는 것은 유보잔액을 반영한 것이다. 그 유보잔액이 4번 자료에 나와 있죠. 임의평가 방법에 대한 입금선이 20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5. 이 5가 있고 이 세 가지 합계액이 세무상 잉여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자료에 나와 있는 2월 결손금이 13기에 130, 17기에 60이 2월 결손금 잔액으로 남아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190이죠. 왜냐면 성사소득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어요. 발생연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합계액 190이 일단 가는 것인데 이 190을 세무상 잉여금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세무상 잉여금 합계액을 계산해 보시면 163이 돼요. 163. 138 더하기 2와 하시면 163이 돼요. 그럼 10을 다 못 가고 163만 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만 남은 120이 된다. 398 빼기 120 정답이 278이에요. 278. 정산소득금이 278. 되게 그 회계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한 문제 추신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681페이지에 5번 회계사 18년도 작년기출 문제 아주 따끈따끈 문제죠. 이건 시간 먼저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세무회계도 문제 풀기 전에 청산소득 왜 계산하는지 그 취지가 뭔지 그리고 그런 계산 구조가 좀 왜 돌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그게 세법학 공부예요. 사실 그 취지 공부하시고 그 논리 공부하시는 게. 저도 청산소득 맨 처음에 배울 때 되게 어려웠던 게 저 세무상 잉여금을 그냥 잉여금의 유보잔액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는데 사실 저도 잉여금이 자본잉여금, 잉여금 이런 것도 몰랐어요. 기초적인 지식을 제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당연히 알고 있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최근에 수험생을 겪어보면서 모른다였어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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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그런 회계 처리도 당연히 안다는 가정하에 자본금 120이지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 회계 처리도 몰랐다 했어요.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해산 등기일 전 자본 전입하는 게 왜 취소되고 이렇게 올라가는지도 회계 처리를 모르니까 몰랐다 했어요. 몰랐다. 그래서 다 보여드린 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19기 사업년도 말에 회산하기로 결의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한 한라의 청산소득 관련 자료인데 물음을 먼저 보시면 청산소득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그래서 자녀재산가액 빼기 자기자본이 청산소득 금액이죠. 그래서 부분 점수를 주겠다라는 출제위원회 아주 친절한 답안 양식이요. 1번에 해산등기 현재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나오고 현금이네요. 까먹지 말자. 재고자산 기회장치 있고 오른쪽에 부채도 까먹지 말자. 자녀자산가액은 자산 빼기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산가액은 현금 50과 재고나 기회장치는 2번 자료에 봤더니 환가를 했어요. 환가한 금액이 나와있네요. 재고는 250, 기회장치는 100. 그럼 합계액이 40인가요? 뭔가 이상한가? 80이네 이게.
380이에요. 380. 자산가액 380. 부채는 2억 원에 있었고 2억 원에 상환했다라고 그냥 나오니까 똑같이 그냥 2억 원. 380에서 200을 뺀 자녀자산가액은 180. 요거라도 쓰면 그래도 점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3번 자료부터 봤더니 한라의 19기 말 자본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 즉 유보 잔액을 관리하는 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오고 재고자산 평가 감가 기회장치 삼각 부인에게 나와 있네요. 일단 유보 잔액에 바로 답을 쓸 수 있겠네요. 1000만원 더하기 20, 30. 그리고 4번에 한라는 18년 10월 15일 자본잉여금 2천만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무상주 4천주를 발행했다. 사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거죠. 18년 10월 15일이라는 숫자는 해산 등길 2년대예요. 2년대. 일단 그거 체크하셨어요? 2년대 무상증자 이뤄진 케이스구나. 머릿속에 이런 회계 처리가 떠올렸어야 돼요. 자본잉여금이 정확히 무슨 재원인지 모르겠지만 자본잉여금 20이 자본금으로 이렇게 전입한 케이스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 이 회계 처리가. 그리고 나서 5번에 세무상 이월결성금 잔액의 내용과 같다라고 나오는데 7기건 16기건 청사도도 구할 땐 다 빼는 것이다. 그래서 120을 뺄 수 있지만 세무상 이익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세무상 이익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근데 위에 제시된 거 왜 단순성 구현하지 않는다. 근데 자본금이 현재 100이 있고 이익이익금이 여기다 잘못 썼네. 자본금이 100이 있고 지금 1번의 재무상태표 보고 있어요. 원래는 자본이익금이 없었고 이익금이 50 있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요 해산 등기일자 2년에 무상증자한 걸 2년 내에 했다면 없는 것으로 봐요. 다시 원상복구 시켜준다면 자본금 20은 없었고 자본 이익금 이익금은 있었고요. 있었고. 그럼 자본금에선 20을 뺏어서 80을 만들고 자본 이익금을 20으로 바꿔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제일 키포인트였다. 앞에 방금 세무사 15에서 푼 거는 2년 내까지 낼 수 없었던 게 회계상 이익금을 추정해서 구해야 됐어요. 근데 요거는 정석적이죠. 2년 내 자본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너가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었다. 그럼 세무상 이익금은 100이 되나요? 100. 세무상 이익금 100. 그래서 120을 다 못 간다. 120을 100 한도에서 까기 때문에 초과하는 20은 없는 것으로 본다요. 없는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그냥 자본금 80만 자기 자본이 돼서 180 빼기 80 청산소득 금액은 100이 돼요. 100.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문제에서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구했다 라고 하면 얼마죠? 청산소득 법인세를 구했다. 1000만원이죠. 1000만원. 10%잖아요. 2억 원이야. 2억 원 이하에서 1000만원이야. 1000만원. 세율 그냥 각사서 세율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시험이 업그레이드해서 출제된다면 첫 번째로는 그 환가한 거에서 아직 시가로 계산하는 환가 전에 분배를 해서 자산을 시가로 하는 케이스가 자녀자산가액에서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3번에 지금은 유보자산을 좀 친절하게 줬잖아요. 근데 유보자산을 조금 간단하게 계산하게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CV를 좀 해서 한도 초과액의 유보가 뜨게 또는 시인부정이 떼서 전기상각비에 추인되는 그 정도의 간단한 유보자산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가장 유력한 건 청산소득을 묻기 전에 물음 자체가 각사서를 먼저 물어봐서 5번 자료 잠깐 볼까요? 5번 자료의 이월결성금의 각사서를 구하려면 7기권 일단 못 빼요. 이해됐어요? 7기권 일단 못 뺀다. 16기권 뺄 수 있다? 무조건 뺄 수 있다가 아니라 비중소매 한도 내에서만 빼야 돼요. 그러면 한도 내에 빼고 남은 16기분 남은 잔액 이월결성금과 7기는 이제 다 깔 수 있는 거죠. 청산소송할 때. 이런 식의 응용하는 케이스가 더 기출해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산소득 법인세 절대 까먹지 말고 그래서 항상 청산소득 전에 각서수를 계산하고 그것까지도 남은 잔을 계산했는데 그 전 단계를 아직 물어보진 않았다. 근데 항상 실무에서는 당연히 청산소득이나 법인이 있으면 손익계산서 2개 뜨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논제가 언젠가는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토지 등 양도소득은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고 오늘 수업 진짜 마칠게요. 그리고 연습서에서 혹시 의아하실까 말씀드리는 게 625페이지로 잠깐 볼까요? 625페이지 연습서에 625페이지 가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합문제예요. 종합문제.
앞에 세무조정도 다 할 줄 있어야 되고 최저한수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종합 문제예요. 종합 문제. 아예 아싸리. 공부 후 마지막 진짜 후에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공부가 많이 되는 좋은 문제들이에요 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에 차가운 나쁜 세계 세무사 15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것 또한 종합 문제인 것이다. 종합 문제. 그래서 물음만 봐도 엄청 많죠. 이게 세무사 한동안 2번 문제에 특수주제에 20점짜리로 뜰 때 이런 형태로 나왔었어요. 물음 1은 세무정도 하고, 물음 2는 갑자기 최저한세. 물음 3은 중소기업 아닌 중견기업일 때 최저한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공부 다 하시고 마지막 푸시는 거예요. 5번 같은 주제도 마찬가지다. 회계사 13문제도 모두 세무조정을 일단 할 줄 아냐라는 종합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세무조정 맞추면 정답이 들어가요. 뒤에 답안지 잠깐 보실까요? 638페이지에 물음 1 보시면 과표 답안 형식을 제시하시고 나와있죠. 여기서 세무조정 한두 개 틀려서 다 틀리냐가 아니라 세무조정 맞춘 만큼 점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쉬운 세무조정은 그래도 써야지 점수가 들어가겠죠. 아예 안 쓰면 망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물음 2를 보시면, 그래 물음 1 틀려도 과표 270일 때 최저한세 구해라는 거예요. 최저한세. 최저한세 공부한 사람은 다시 물음 1에 세무조정과 별개로 8, 9, 10, 11 8, 9, 10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최저한세 풀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유도리 있게 본인이 공부한 주제와 시간 배분 이런 걸 통해서 유도리 있게 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절대로 한 문제를 통으로 버리면 안 돼요. 한 문제를 통으로. 맞출 수 있게끔 문제가 다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산세는 동차 때 과감히 스킵하자. 그리고 연결도 과감히 스킵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무회계 엔딩으로 잠깐 오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하고 다음 시간에 합병하면서 특강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주제를 다뤘다. 페이지는 293페이지를 빌게요. 293. (293)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이나 법인세, 이거 법인세, 과세 소득 중에 하나죠. 4가지 소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게 토지 등 양도소득이나 법인세를 과세하는 취지다요. 그래서 법인이 그 사업과 좀 관련이 적은 주택이나 비사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연히 각사소에 과세가 돼요. 그 이유는 순자산 증가서를 취하고 있는 각사소에선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건. 즉 이중 과세 방지가 아니고 이중 과세예요. 그래서 주택과 비사토 양도소득은 각사소 법인세에 추가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추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 번 더 이중 과세한다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님 내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추가적인 법인세인 것이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주택과 비사토 2개 있다. 그래서 주택 별도로 별로 기억하지 말고 세율만 기억할게요. 세율 잘 까먹어요. 제일 그래도 법인세율 낮은 세율이 뭐죠? 10%요. 그래서 10%. 근데 미등기일 땐 제재가 크기 때문에 4배가 돼요. 40%. 근데 이 세율 유예 3차, 4차도 굉장히 많이 까먹는 세율이에요. 이거 10%, 40%. 1, 4예요. 1, 4. 1, 4 천리. 말도 안 되는 거 막 집어넣어보자. 왜냐면 미완료 소득이 원래 10이었는데 2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됐어요? 세율 한번 정리해볼까요? 각사소랑 청산소득 동일하다. 10에서 25 초과 누친.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 10%, 미등기 40. 미완료소득 20. 세율 정리됐어요. 근데 여기서 수험생이 뭘 헷갈리냐면 양도소득인 소득세 승계하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에서 미등기일 때 혹시 몇 %예요? 70이에요. 70. 그래서 좀 시간 지나면 그 70을 여기다 갖다 쓰고 소득세 미등기 40을 갖다 써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세율이 높죠. 더 6에서 42. 그리고 비과세도 세무회계 목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계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곧바로 사례를 보신다면 책에 설명이 좀 많이 없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세 구하는 과표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양도가액에서 여기 어디 좀 적어두세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요.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줘요. 그게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 과세표준의 10% 미등기자산 40%를 곱한 것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고, 이 산출세액을 앞쪽에서 배웠던 막 중간예납 이런 거 구할 때 제외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주의할 거는 양도가액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양도가액 그냥 얼마에 양도했다라고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6억 원에 팔았다, 8억 원에 팔았다 라고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세무상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붓밸류라고 좀 표현할게요.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할 게 뭐냐면 유보잔액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무상 장부가액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에 유보가 발생할 수 있는 시험의 마이너 형태가 취득세. 취득세가 원래 자산가액 더해야 되죠.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 토지가 150이었는데 취득세가 800만이 나왔고 재산세가 400만이 나왔다고 볼게요. 근데 모두 비용 처리했어요. 회사는. 그리고 이 토지는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취득세, 송금 인정되죠. 취득원가액 가산해야 돼요. 그럼 송금 불산입 800만원 유보 뜨고, 재산세는 어떻게 처리하죠? 송금 인정된다 안 된다? 송금이 인정 안 되죠. 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이 재산세 송금 불산입이요. 그리고 송금 불산입하고 세무정 어떻게 처리하죠? 기타 사유줄 처리해야 돼요. 재산세는 보유세예요. 보유세. 자산가에 더하는 게 아니라 6월 1일에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타 사유줄. 그럼 이때 세무상 장부가액 어떻게 되냐면 158이에요. 158 돼요. 이때 158을 쓰셔야 돼요. 158. 장부가액 158. 유보잔액 더해서. 요 논제로는 좀 출시할 수 있다. 유보잔액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너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케이스가 취득세랑 재산세 비교하는 문제죠. 취득세는 취득원가액 가산하고, 재산세는 사업 관련성 있으면 송금 인정돼요. 사업 관련성 없으면 송금 불산이 하는 것인데, 유보잔액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줄, 국가에 납부하는 기타 사유줄을 처분한다. 세무상 장부가액 유보잔액 반영하는 논제를 통해서 장부가액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이 논제의 키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빨간색으로 써서 잠깐 소득세 내용으로 복습을 해보시면, 소득세에서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표현하죠. 그 취득가액에서 빼주는 게 뭐냐면, 취득가액은 사실 더 넓은 개념에서 필요경비,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빼준 게 양도 차익이라는 게 돼요. 양도 차익. 거기서 장특공제 빼주면 소득금액 되고, 기본공제 빼서 과표 이런 거 되는데, 중요한 건 그 필요경비가 소득세 두 가지가 있어요.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고 기타 필요경비라는 게 있어요. 양도하려면 중개수수료 이런 게 필요할 거죠. 중개수수료 대표적인 게. 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등기한에 등기수수료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 소득세에서 빼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타 필요경비를 토지 등 양도소득 구할 때는 고려를 안 해요. 제재 목적이에요. 제재 목적. 안 빼준다요. 안 빼준다. 이게 그래서 가장 단골적인 토지 등 양도소 법세 구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세무회계 키포인트다. 기타 필요경비. 예를 들어 양도비용이라고 적어둘게요. 차감하지 않음.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래 토지 양도소득 구할 때 양도비용 차감 안 하면 되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 양도비용을 사실 이 토지 등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동시에 일단 두 가지 세액이 뜨는 거예요. 왜냐면 각사소에 대한 법이 있어요.
또는 토지 등 양도소득 이중과세 한다 그랬잖아요. 이중과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각사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입금에서 손금을 빼죠. 그럼 저 양도가액이 입금이 되고 장부가액이 손금이 돼요. 그래서 그 처분이익이 과세된 결과가 나오는데 요 각사소가 할 때 양도비용이 손금으로 또 들어가요. 각서소가 할 때 손금으로 들어가고 토지 등 양도소득 구할 때는 기타 비용을 안 빼준다. 그 차이가 있어서 그 실수를 수험생이 많이 하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판례에서 결국에 예전 판례인데 아주 옛날 판례인데 결국 양도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걸 결론이 났고 현행 세법도 양도비용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한다. 그 내용을 알고 이 사례를 보셔야 돼요. 사례 볼게요. 갑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A주택과 B주택을 양도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좀 밑줄을 쳐주시면 토지 등 양도 차익과 각사소 범위세를 계산하시오. 두 가지 물어보고 있죠. 이게 토지 등 양도소득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A주택, B주택 일단 각사소를 먼저 구해볼게요. 각사소 구하려면 입금에서 손금을 빼야 돼요. 순자산 증가서열이라면 판양도가액이 입금 항목이 있어요. 10 더하기 80. 그리고 취득가액 A주택, B주택 나와 있는데 A주택은 취득가액에 감누가 나와 있네요. 취득가액 빼기 감누가 장부가액인 것이죠. 그건 회계상 장부가액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장부가액은 일단 감가상각을 반영한 가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50 빼기 20이 30이 장부가액인데 상각 부인액은 뭐죠? 상각 부인의 유보잔액이에요. 유보잔액. 그럼 30에 10 더한 40이 A주택의 장부가액인 것이고 B주택은 별도의 취득가액밖에 없으니까 100인데 주의하실 게 마지막에 양도비용이에요. 양도비용. A주택과 B주택에 발생한 양도비용 55 있죠? 이 55를 각사서 할 땐 손금으로 빼줘요. 그래서 각사서 할 땐 140에서 10 뺀 180, 140, 10 빼면 30이 돼요. 30이 각사소가 되는 것이다. 여기 뭐 기부금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지금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게 양도비용을 손금으로 차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부금 할 때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법인세 세율이 별도로 안 나와 있지만 뭐 10에서 25% 세율을 때리는 건데 문제에서 그냥 20%를 가정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억 원이네요. 30억 원이어서 20%를 하신 것 같아요. 왜 오른쪽 표에 다 억 원이라고 좀 적혀있죠. 그렇죠? 30억 원이어서 20%를 쓰신 것이다. 10에서 20%를 쓰신 것이다. 근데 지금 토지 등 양도소득은 별도의 법인세다, 이중과세다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기타 필요경비로 양도비용을 절대로 차감하지 않는다. 그걸 좀 힘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A주택, B주택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각각 계산해야 되는데 A주택은 양도가액이 10이었고 세무상 장부가액이 40이었죠. 그래서 60이 나왔고 B주택의 양도가액은 80이고 세무상 장부가액은 그냥 10이네요. 마이너스 20이 떴어요. 또 하필 양도 차손이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토지 등 양도소득끼리 통사시켜요. 퉁쳐요. 그래서 40이 된다. 40. 그래서 40에 지금 등기된 자산인가요? 별도의 표현이 없네요. 그냥 등기된 자산으로 봐서 10% 세율 때리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4가 돼요. 4. 그래서 여기 이 사례는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차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줄 아니 물어봤는데 그 토지 등 양도소득을 깐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각서서 까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별도로 법인세 구하는 거기 때문에 20 각서서 까는 거 아시다. 요 자산에서 그냥 바로 까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 나왔을 때 키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유보잔액 반영하는 걸 잘 하셔야 되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앞에 배우는 세무조정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대표적으로 취득세를 하나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감가상환 자산이니까 감가상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제재 목적이기 때문에 양도 비용 등을 빼주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세율 이거 지금은 잘 기억하더라도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다. 등기자산 10%, 미등기 40, 소득세 70과 헷갈리지 말고 이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는 각사소에 대해서 순자산 증가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금과 송금에 대한 각사소를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똑같이 입금, 송금은 저거랑 차이가 없다. 똑같지만 저 둘 차이는 양도 비용을 송금해서 빼는 것이다.
그래서 각사수를 계산해서 쭈르륵 내려가는 그 논제를 기억하시고 토지증 양도소득세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다. 이거는 어렵지 않다. 공부하면 맞추고 공부 안 하면 틀리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